44장 조조를 속이는 주유. 며칠 뒤 황계장수가 주유를 찾아왔어요. 적은 많고 우리 군사의 수는 적으니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장군께서는 불로 공격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공격하지 않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주유는 자신이 불로 공격할 것을 알고 있는 황계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불로 공격할 것은 나와 제갈공명 그리고 노숙만이 아는 사실인데 그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소? 주유의 물음에 황계가 대답했어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주유가 얕은 한숨을 뱉어내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의 계책이 성공하려면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할 사람이 필요하오. 그런데 아직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소. 주유가 한탄하자 황계가 주먹을 불끈쥐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대대로 손씨 집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번 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유는 황계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계를 향해 절을 올렸어요. 장군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그렇게 주유와 황계는 밤새도록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다음 날 주유가 모든 장수를 불러 모은 후 입을 열었어요.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쳐부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모든 장수들은 3개월치의 양식을 마련하여 겨울 동안 적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거라. 주유의 말이 끝나자 황계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서며 불만스럽게 소리쳤어요. 3개월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군께서 그리 약해 빠진 말만 하는 것은 조조가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조조와 싸우려면 지금 당장 총공격을 명령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항복하십시오. 황계의 불만에 주유가 벌개진 얼굴로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쳤어요. 네 이놈, 내가 분명 항복하자는 말을 내뱉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거늘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것이냐. 나이 많은 장수라 특별히 대우해 주었거늘 네 놈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주유의 호통에 황계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주유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나는 일찍이 송견 장군과 함께 역적 동탁을 무찔렀으며 3대에 걸쳐 온갖 싸움터를 돌아다니며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너 따위 애송이가 나의 목을 베겠다는 것이냐. 황계가 소리치자 주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었어요. 애송이, 나를 모욕한 네 놈의 목을 베어 위아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겠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주유가 소리치자 감령이 나섰어요. 황계는 강동 손씨 가문의 오랜 장수입니다. 부디 장군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감령의 말에 주유가 발을 구르며 씩씩거렸어요. 저놈도 한통 속이 분명하다. 여봐라, 감령부터 곤장을 쳐라. 쫓겨난 감령이 곤장을 맞자 모든 신하와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어요. 황계가 저지른 잘못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싸움을 앞두고 장수를 죽이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부디 황계의 죄를 기록해 두었다가 조조를 물리친 뒤 처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거듭 애원하자 주유는 그제야 화가 풀린 듯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당장 황계의 목을 베어도 모자라지만 그대들을 생각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대신 곤장 100대를 쳐라. 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린 황계의 엉덩이로 매질이 시작되었어요. 건장한 남자가 있는 힘을 다해 매를 내리치니 늙은 황계 장군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여러 장수들이 또다시 주유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유가 황계를 손가락질하며 무섭게 소리쳤어요. 황계 이놈, 아직도 니놈이 나를 깔볼 것이냐. 다시 한번 주제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곤장을 마저치고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주유가 소리치고 자리를 떠나자 남은 신하와 장수들이 황급히 황계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황계의 엉덩이에서 시뻘건 피가 줄줄 흘러내리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듯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황계를 본 노숙은 공명에게로 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황계에게 한 주유의 행동은 지나쳤는데 선생께서는 어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노숙의 말에 공명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말렸더라면 황계 장군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노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황계 장군이 싫어했을 거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명이 대답했어요. 주유와 황계 장군이 벌인 일은 조조를 속이기 위한 연극입니다. 꽤 많은 조조를 속이려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겠지요. 공명의 말에 노숙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주유에게 매를 맞은 황계는 그날부터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계의 친구 감택 장수가 황계를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전쟁터를 누린 두 사람의 우정은 남달랐어요. 감택이 물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황계가 밝은 얼굴로 대꾸했어요. 괜찮고 말고 사실 지난번 일은 주유 장군과 짜고 벌인 일이라네. 황계의 말에 감택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황계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조를 속이기 위해 꾸민 일이었네. 이 일은 절대 바깥에 알려져서는 안 되네. 자네는 가까운 내 친구이니 자네에게만 특별히 털어놓은 것일세. 감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 황계가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계획대로라면 어제 내가 조조에게 거짓 항복 문서를 갖다 바쳐야 하네. 자네가 나 대신 항복 문서를 들고 조조에게 다녀와 주게. 감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알겠네.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하고 있게. 그날 밤 감택은
황계의 거짓 항복 문서를 품에 넣고 어부로 변장한 채 홀로 작은 나룻배를 타고 조조의 진영으로 건너갔어요. 감택이 건네준 황계의 항복 문서를 읽은 조조는 개슴칠에 눈을 뜨고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황계라면 3대째 손씨 집안을 모신 충직한 집안이 아닌가. 그런 자가 항복을 한단 말인가. 조조가 감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묻자 감택이 대답했어요. 황계 장군은 강동의 군대가 조조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알고 그 점을 말했다가 여러 장수들 앞에서 어린 주유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황계 장군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그 원수를 갚고자 친형제나 다름없는 저를 보내 이렇게 비밀 편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감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조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네 이놈,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조조의 명령에 장수들이 달려와 감택을 낚아채 질질 끌고 나가는데 감택은 껄껄 웃으며 여유를 보였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친구로구나. 감택이 중얼거리자 조조가 발끈해 물었어요. 네 이놈, 감히 누구한테 어리석다는 것이냐. 감택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니라 사람 볼 줄 모르는 내 친구 황계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른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너같이 진정한 장수를 몰라보는 인간에게 항복하려 했으니 황계가 어리석지 않으면 누가 어리석겠느냐. 웃기는 소리. 너의 꾀는 그럴듯하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속였다는 것이냐? 너와 황계가 주유와 짜고 우리 군사를 살피기 위해 거짓으로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때였어요. 조조의 부하장수 한 명이 조조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이고는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채중과 채화가 보낸 비밀 편지였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감택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됐다. 채중과 채화가 황계의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편지를 다 읽은 조조는 얼굴빛을 바꾸더니 감택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소. 그대의 높은 뜻을 알았으니 강동으로 돌아가 황계 장군을 데려오시오. 감택은 못 이기는 척 승낙했어요. 감택이 떠난 후 여러 날이 지났지만 황계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조조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황계와 감택이 항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누가 주위의 진영으로 가 사정을 알아보고 오겠느냐. 조조의 물음에 지난번 망신을 당한 조조의 책략가 장관이 나섰어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오겠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위의 친구인 장관보다 나은 첩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유는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책략가 방통을 만나 물었어요. 방통은 이전에 수경 선생이 복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손에 넣을 것이라 했던
바로 그 봉추 선생이에요. 방통은 제갈공명과 함께 천하의 인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노숙의 추천으로 주유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주유가 방통에게 물었어요. 장관이 또 왔으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유의 물음에 방통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장관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이번 일의 성공은 장관에게 달렸으니 아주 잘된 일입니다. 주유와 방통은 한동안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윽고 주유는 방통을 보내고 장관을 불러들였어요. 자네는 어찌하여 지난번 나를 속였나? 지난번 나는 자네와의 우정을 믿고 취하도록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대는 내 비밀 편지를 훔치고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지 않았나? 그때 제모가 죽는 바람에 내 계책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네. 오늘 자네가 일이 불쑥 나타난 것을 보면 반드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텐데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자네의 목을 베어야겠지만 예정을 생각해 목숨만은 살려주겠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다 가두어 놓아라. 장관은 변명할 새도 없이 주위의 병사들에게 잡혀 질질 끌려 나왔어요. 주위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장관을 데리고 서산 뒤쪽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절로 데려가 그곳에 장관을 가두고는 병사들을 시켜 감시했어요. 절에 갇힌 장관은 불안한 마음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달은 밝은데 자신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자리를 비우자 장관은 산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그때 어디선가 책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관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환하게 불을 밝힌 초가집에서 책을 읽는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장관은 살금살금 그곳으로 가 창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책을 읽던 남자가 갑자기 책을 덮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천하의 인재를 몰라보고 이리 대접하다니 주유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장관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방문을 열어젖히며 물었어요. 누구시오? 방 안에 있던 남자는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관이 자신을 소개하자 남자가 대꾸했어요. 나는 방통이라 하오. 남자의 대답에 장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이 그 유명한 봉추 선생이란 말입니까? 맞소, 내가 바로 봉추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십니까? 어린 주유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어쩌겠소. 여기서 이렇게 책이나 읽으며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조조 장군에게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조 장군은 선생님과 같은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 역시 일찍부터 강동을 떠나고 싶었소. 좋소. 그럼 지금 당장 떠납시다. 주위의 부하들이 수시로 나를 살피러 오니 꾸물거리다 들키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그날 밤 장관과 방통은
산을 내려와 나룻배로 훔쳐 타고 조조에게로 달아났어요. 장관이 방통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방통을 반겼어요. 조조가 예의를 갖추며 방통에게 정중히 부탁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생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선생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방통이 말했어요. 저 역시 조조 장군이 뛰어난 솜씨로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장군의 솜씨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방통의 부탁에 조조는 자신이 이끄는 육군과 수군을 방통에게 직접 보여주었어요. 조조가 물었어요. 우리 군사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방통이 대답했어요. 조조 장군께서 군사를 다루는 솜씨는 과연 소문대로 뛰어납니다. 조조 장군의 진영은 산을 등지고 있으니 후퇴할 때에는 험하고 좁은 골짜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벽한 모습이니 주유가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방통의 칭찬에 조조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방통이 물었어요. 장군의 군사가 이렇게나 많으니 병들거나 다친 군사들을 치료할 의원들도 많겠지요. 방통의 물음에 조조는 뜨끔했어요. 사실 조조의 군사들 중에는 배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배멀미를 심하게 하거나 물과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 병든 군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원이 없어 이들을 치료하지 못해 죽어가는 군사의 수 또한 많았어요. 의기소침해진 조조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사실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없으니. 방통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그거 참 큰일입니다. 육지에서 싸우던 군사들이 물 위에서 싸우려니 병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장군의 군사들 모두 병에도 걸리지 않고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조조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이 대답했어요. 금강은 바람에 일렁거려 배가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북쪽 출신의 군사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 각각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그 위에 넓은 판자를 쭉 깔아 놓으면 군사들은 마치 땅 위를 걷듯 이 배에서 저 배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거친 물살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 군사들의 배멀미도 없어질 것입니다. 조조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어요. 그거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제 강동은 내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조는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어요. 조조는 배와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도록 명령했어요. 방통의 말대로 출렁대는 물 위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 군사들은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안하여 배멀미도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마무리되자 방통은 조조에게가 말했어요. 강동에는 주유에게 불만을 갖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강동으로 보내주시면 그들을 모두 설득해 조조 장군의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조조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전하를 통일한 후 선생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습니다. 조조에게서 물러난 방통은 그 길로 나루터로가 배에 올랐어요.